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 높은 참판 창수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음하기 나이가 들어 갑수라는 아들을 하나 얻고는 더는 자식을 얻지 못하였는데요. 갑수는 아버지 창수를 닮아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창수대감은 그런 아들 갑수가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흐뭇함이 밀려왔지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제목이 틀림없구만. 갑수는 반드시 내 뒤를 이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더욱 빛내게 될 것이야. 창수대감은 하나뿐인 아들 갑수를 보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재라고 확신을 하고는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넘치는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인지, 갑수는 성인이 돼가면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특히 집안의 머슴이나 여종들에게는 그 정도가 심하였지요. 어느 날 갑수가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하필이면 마당 한가운데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갑수는 머슴 봉섭이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야, 이 못난 놈아. 머슴이라는 놈이 마당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런 밥 먹는 것 말고는 쓸모없는 놈이. 갑수도련님, 거소인이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여러 번 쓸었지만 그것이 그러니께 워낙에 뿌리가 깊어놔서. 그나저나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냐? 당장 이 돌뿌리를 뽑지 못하겠느냐? 하이고, 너 같은 놈도 머슴이라고 데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참말로 이해가 안 가는구만. 봉섭이는 더 이상 갑수에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돌뿌리를 파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수대감 집의 머슴과 종들은 갑수의 괴롭힘과 트집을 견디다 못해 해를 넘기기도 전에 집을 떠나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지요. 창수대감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갑수를 볼 때마다 아이고 갑수의 정도가 지나치니 한 소리 해야겠지만 괜히 이제 와서 엄하게 꾸짖었다가 아이가 삐뚤어져서 글 공부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여 마음을 돌리고 또 돌리다 보니 결국 갑수는 점점 더 교만하고 버릇없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수대감의 집에서는 물론 김참판이 사는 고을 전체에서도 감히 갑수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거나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갑수에게 어느 날부터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갑수가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꿈속에서 갑수는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한참 동안을 안개를 뚫으며 걷다 보니 갑수 앞에 마치 신선과도 같은 하얀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노인은 갑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허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어르신, 도대체 무엇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노인은 갑수의 물음에 답을 주지 않고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으며 천천히 사라져 버렸지요. 갑수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창수대감의 집 앞마당에 한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시주를 청하고 있었으니 그는 이 일대에서 신묘한 예언과 깊은 수행으로 이름이 높은 성경스님이었습니다. 창수대감의 부인인 선옥은 성경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는 하이고, 성경스님 아니십니까?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금방 쌀 한 대 가져오겠습니다. 선옥이 쌀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 성경스님은 마침 마당에서 외출을 하는 갑수를 보게 되었는데요. 마당을 가로지르며 머슴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명령을 내리는 갑수의 모습에 스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참으로 불쌍해. 스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요? 아닙니다, 보살님. 오늘은 제가 그냥 시주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스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선옥은 더욱 의아하여 스님의 소매자락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성경스님,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리 가시면 어미 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님? 선옥의 절박한 목소리에 스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아이가 앞으로 석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갑수는 늦게 얻은 귀한 외동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스님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귀한 집 자식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운 나머지 아이가 스스로 교만해져 남을 업신여겼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신령님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일단 아이가 명을 조금이라도 더 이으려면 여태껏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무슨 일이든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면 저에게 아이를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터이니 먼저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보시지요. 하하이고 스님 알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선옥은 창수대감과 아들 갑수를 안방으로 부르고는 낮에 있었던 성경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갑수는 점차 파랗게 얼굴이 질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갑수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느냐? 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사실 어머니 제가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요. 꿈에 백발의 백의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자꾸 제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는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의 말을 듣고 있던 창수대감도 무거운 표정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저 성경 스님이 그리 용하다 하더니만 그것이 진짜 참말이었구만. 갑수야, 네 꿈과 스님이 말씀이 일이 일치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겠구나. 너가 살기 위해서는 스님을 따라가서 스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스님과 함께 말입니까? 하이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봐도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이는 구만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터오자 갑수는 성경 스님과 함께 집을 나서려는데 갑수야 잠깐만 기다리거라. 선옥은 길을 나서려는 갑수를 붙잡으며 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꺼내 갑수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도포이다. 혹여 나중에 네 출신을 밝혀야 할지도 모르니 잘 간직하면서 꼭 가지고 다니거라. 갑수는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눈 가득 눈물이 맺힌 선옥은 울음을 애써 참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부디 건강하게 몸성이 다녀오거라 갑수야. 집을 나선 갑수는 성경 스님을 따라 깊고 으슥한 산길을 한참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발에 걸리는 돌멩이며 뾰족한 가시덤불이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깊은 숲속 작은 초가집에 도착하게 되자 스님은 문 앞에 멈춰서서 갑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갑수야,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껏 누리던 귀한 생활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진정으로 명을 잇고 싶다면 이곳에서 힘든 노동을 통해 너의 허물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단다. 알겠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요. 초가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갑수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속에서 나무를 하거나 집을 청소하는 등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렇다고 그냥 때려치고 집으로 가자니 스님 말씀대로 참말로 죽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구만 그려. 이후 석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번이나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갑수. 그날도 갑수는 새벽녘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초가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석 달간의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갑수는 방 안에 있는 성경 스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이고 갑수야. 정신을 잃은 갑수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익숙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주위를 감싼 자욱한 안개가 천천히 밀려들었고 안개 속에서 백발의 신령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신령님,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허, 사실은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지만
너를 보호하고 있는 저 스님의 법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내 함부로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신령님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시지요. 제가 정말로 제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요. 허허허. 죄를 뉘우치기는 이 녀석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야. 너가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겨우 이런 고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지난 석 달의 노동으로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갑수는 신령님의 말에 몸을 떨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신령님, 앞으로 제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 더 고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겠다. 앞으로 3년 동안 네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동안 너가 만든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부지런히 고생을 하면 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너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데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을 마친 신령님은 갑수의 답을 듣기도 전에 다시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꿈에서 깨어난 갑수. 그의 눈앞에는 성경 스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갑수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갑수의 이마에 땀을 천으로 닦아주고 있었지요. 그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동을 해본 적이 없던 네가 이렇게 석 달 동안 고생을 했으니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지. 스님,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신령님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갑수는 자신이 방금 꾼 꿈 이야기를 스님께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갑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스님의 표정은 무겁게 변하였지요. 신령님께서는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나 보구나. 그나저나 그분께서 업보라고 하셨다고? 업보라고 하셨단 말이지. 갑수야 지금까지 네가 네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네가 가장 못되게 굴었던 이가 누구냐? 아마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들일 겁니다요. 그중에 특히 봉섭이라는 머슴을 제가 참 많이 괴롭혔지요. 갑수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봉섭이와 같은 머슴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심정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밖에는 없어 보이는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그곳에서 머슴이를 구해보거라. 제가 머슴이를 말입니까? 말을 마친 스님은 품속에서 옥피리를 꺼내어 갑수의 손에 건네었습니다. 스님, 이 피리는 무엇입니까요? 머슴 생활은 이곳의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면 이 피리를 꺼내불며 버티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다음 날 아침 갑수는 성경 스님과 함께 머물던 산속 초가집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을 내려오기 시작해서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어느 낯선 마을 어귀에 도착한 갑수. 지친 몸으로 마을로 들어선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이보시오 어르신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겠는가? 아니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낯선 행색의 갑수를 잠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야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기와집 이참봉댁이지. 참봉 어른이 원래 돈놀이로 크게 돈을 번 사람인데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원님까지도 돈으로 매수해서 참봉 벼슬자리까지 돈으로 샀다지 않나? 이 마을에서 재물로는 으뜸 가는 양반이지. 사람들의 말에 갑수는 마음을 굳히고는 이 참봉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갑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 앞에 하인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저 혹시 이 댁에서 머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참봉을 부르러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친 이참봉이 걸어 나와 가늘게 눈을 뜨고 갑수를 빤히 바라보며 품평하듯 말했지요. 보아하니 제법 일로 단련된 몸 같은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산에서 석 달간 나무를 하고 힘든 자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일을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참봉은 갑수의 단단히 굳은 손과 다부진 몸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침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라면 써먹을만 하겠어.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요, 참봉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수는 이참봉 땡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갑수가 모시게 된 이참봉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매양 그리고 둘째 딸은 춘심.
둘 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이었지요. 두 딸은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지만 성격은 같은 자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첫째 딸 매양이는 성격이 까다롭고 도도하여 머슴이나 종들을 쉽게 하대하였고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갑수에게도 예외 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매양이 갑수에게 새순물을 떠오라고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가운 물로 내 얼굴을 씻으라고 가지고 온 것이냐? 하이고 매양아 씨 제가 금방 다시 물을 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갑수가 매양이에게 사죄하고 다시 물을 가지러 가려는 찰나 매양이는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물을 그대로 갑수의 얼굴에 부어버리는가 하면 또 한 번은 갑수가 청소한 마당을 꼼꼼히 살피고는 머슴이 청소를 이따위로 하고서 지금 밥을 얻어먹겠다고 하는 것이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라며 빗자루를 들고 갑수의 등이며 어깨를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갑수는 산속에서 성경 스님과 함께 지낼 때와 달리 태어나 처음으로 서럽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지요. 반면에 이참봉의 막내딸 춘심이는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갑수를 대해주었는데요. 그녀는 갑수의 옷이 찢어지면 언니 몰래 밤늦게 바느질로 꿰매어 주었고 그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마치 친동생을 보살피듯 곱게 찬빛으로 비껴주는가 하면 때때로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요. 갑수야, 내 잔칫집에 다녀왔는데 너 생각이 나서 좀 싸왔으니 이따 방에 가서 몰래 먹거라. 하이고 춘심아 씨. 저 같은 머슴에게 이런 것을 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갑수는 춘심이 자신에게 잘해줄 때면 오히려 매양이 구박을 할 때보다 더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머슴 봉섭이에게도 춘심아 씨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듯 갑수는 춘심이의 온정을 받을 때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가 피부로 느껴졌고 이제서야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였지요. 나는 왜 춘심아 씨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봉섭이 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는커녕 매양 아씨보다 더 매정하고 악독한 행동만 했으니 신령님들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구나.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갑수는 한결같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춘심아 씨를 볼 때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고 춘심이 역시 갑수가 다른 머슴들과 달리 조금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늦은 밤이 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모습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야, 넌 항상 뭐에 그리 쫓기듯이 일을 찾아서 하는구나. 가끔은 다른 머슴들처럼 눈치껏 좀 쉬어가며 일을 해도 될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쉼도 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느냐? 그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요, 춘심아 씨.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벌써 또 옷이 해지고 말았구나. 내 금방 꿰매줄 터이니 방에 들어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이렇듯 춘심이 갑수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때면 갑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애틋한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갑수는 그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하이고, 이렇게 참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인데. 아니요.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마당에 어찌 내가 감히 춘심아 씨를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느냐. 갑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그저 춘심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수에게 그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지요. 이후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갑수가 이참봉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사는 천석군 부자 장이방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참봉의 가족 역시 초대를 받아 그곳에 참석하기로 하였지요. 춘심아, 이번 장이방네 잔치에서 말이다. 그 집 아들이 지금 한창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듣자 하니 장이방이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지 않겠냐? 그 장이방이 앞으로 뒤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사람이니 너 오늘은 되도록 곱게 단장을 하고 가야겠다잉. 이 참봉의 말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로 화답하였고 그 옆에 있던 첫째 딸 매양이가 심기가 불편한 듯 목소리를 높여 투덜댔지요. 아버지, 맞은 제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춘심이의 혼담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부잣집에 말이어요. 그런 좋은 혼처가 있으면 마땅히 첫째인 제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요? 매양아,
너 역시 좋은 혼처를 찾을 기회는 많을 게다. 이번에는 그저 춘심이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듯하니 너가 이번만 좀 양보를 해야 쓰겠구나. 에이, 아버지. 이 근방에서 그 집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에 있다고. 저 맹한 춘심이보다는 저같이 딱 부러지는 사람이 그 집과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요? 이참봉은 화를 내는 첫째 딸 매양이를 달래가며 가족들과 함께 이웃마을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청소를 하는 척을 하며 이참봉의 말을 듣게 된 갑수. 그는 갑작스러운 춘심이의 혼담에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순간 폭풍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추후 춘심아 씨가 시집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니. 안 되겠구만. 내 춘심아 씨를 보낼 때 보내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후회가 남지 않지. 그래, 이렇게는 보낼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 갑수는 흑투성이인 얼굴을 맑은 물로 말끔히 세수를 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는 어머니에게 받았던 고급 비단 도포를 꺼내 입고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이웃 마을 장이방네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웃 마을 장이방의 집에 도착한 갑수. 그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장이방 집 머슴들은 갑수의 모습을 보고는 그를 지체 높은 양반집 자제로 여기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하여 자리를 잡게 된 갑수는 시선을 돌리다 문득 건너편에 이참봉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를 발견하였고 춘심이에게 손짓하여 그녀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으나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에 빠져 있어 갑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춘심아 씨가 날 보지 않는구만. 아, 그렇지 않아도 흥겨운 잔칫날이니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갑수는 아쉬운 마음의 품속에서 옥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가 불기 시작한 옥피리의 소리는 곧바로 잔칫집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잠재웠고 그 맑고 신묘한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피리 소리에 빠져들었지요. 하하이고 내 평생 이렇게 맑은 소리는 처음이구만. 선비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요. 갑수가 연주를 마치자 사람들은 갑수에게 찬사를 보내었고 하나 둘 갑수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갑수에게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참봉의 첫째 딸 매양이었지요. 아니, 이거 큰일이구만. 내 춘심 아씨만을 생각해서 온 것인데 매양 아씨가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구만.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선비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길래 피리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소리를 내십니까요? 내 살면서 그런 고운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만요. 저는 옆마을에 사는 매양이라고 합니다. 선비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술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갑수는 그제야 매양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매양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던 떠돌이 선비일 뿐입니다. 하도 잔치가 흥겨워 보이길래 잠시 들렸을 뿐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비단 도포만을 보고 나를 높이 대하는 것이고 진짜 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구나. 이제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비단옷 같은 허울뿐이었구만. 그래. 갑수가 그렇게 씁쓸한 자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사람들 틈 너머에서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춘심이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묘한 표정으로 조금의 의심과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갑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갑수는 순간 마음속에 창피함이 밀려와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구만. 춘심아 씨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선 결국 하는 짓은 이렇게 겉만 치장하는 것이었다니. 그 생각이 들자 갑수는 부끄러운 마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잔칫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참봉의 집으로 되돌아온 갑수는 곧바로 머슴방으로 가 누더기 같은 머슴옷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깨끗이 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이참봉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집으로 들어온 매양이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본 선비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이고, 정말 그 선비는 꼭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았다니까요. 그런 잘생긴 얼굴에 옥피리를 얼마나 구슬프게도 불던지. 내 평생 그렇게 멋진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요, 아버지. 참말로 이름이라도 알아놨어야 나중에 찾아보던지 할 것인데.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 죽겠구만요. 매양은 연신 그 선비 이야기를 하며 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갑수를 조용히 쳐다보더니 잠깐만, 얘 갑수야. 너 지금 오, 몸에 아까는 잘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매양아 씨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얘 이게 지금 마당 청소를 마친 것이니? 걸을 때마다 자갈이 발에 걸려 서걱서걱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늘은 내 특별히 기분이 좋으니 그냥 넘어가 마. 너 참말로 운 좋은 줄 알아라. 아, 아씨 참말로 죄송합니다요. 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후 매양이를 뒤따라오던 춘심이 갑수가 혼나는 모습을 묘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히 말을 걸었습니다. 갑수야, 잠깐만 너 나 좀 따라오너라. 갑수를 조용히 행랑채로 데리고 간 춘심이. 그녀는 갑수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요. 갑수야, 너 아까 장희방 어른네 잔치에 오지 않았니? 춘심아 씨, 저는 온종일 이곳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가겠습니까요? 갑수야, 너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아까 네가 입고 있던 그 도포는 무엇이며 또 그 오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춘심아 씨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요. 제 주제에 도포며 옥피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거라. 춘심이는 갑수가 끝까지 시치미를 떼자 갑자기 미소를 띠며 손을 뻗어 갑수의 머리 뒤를 살며시 만지더니 갑수에게 작은 댕기 조각을 하나 내밀었지요. 갑수야, 네가 그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몰래 댕기 조각을 잘라 네 귀 뒤쪽에 꽂아 놓았단다. 이래도 계속 시치미를 뗄 셈이냐? 오, 몸에 아씨. 아씨는 그때 분명 제 근처에 오지도 않으셨는데 대체 어느 틈에 그 댕기 조각을 제 머리 뒤에 꽂아 넣으셨단 말입니까요? 그러자 춘심이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리며 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하하, 역시 그 선비가 너였구나. 나는 혹시나 해서 방금 댕기를 잘라 너를 떠본 것이었는데 이제 너 스스로 자백을 한 셈이 되었구나. 그 말을 듣고서야 갑수는 자신이 춘심이의 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개를 숙이며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하이고, 춘심 아씨에게는 정말 못 당하겠습니다요. 제가 정말 창피해서라도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출신부터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춘심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김참판 대감의 아들인 이야기, 그리고 신령님의 경고로 인해 머슴 생활을 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이죠. 춘심 아씨, 고백하자면 송구스럽지만 아씨께서 제가 머슴임에도 상관하지 않고 저를 아껴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아씨를 마음에 두게 되었구만요. 그래서 아씨께서 혹시 시집을 가게 될지 모르니 단 한 번이라도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혹여나 아씨의 마음이 변하지라도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잔칫집에 간 것입니다. 갑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춘심이는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하며 여전히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수야, 네가 그 잔치에서 급하게 돌아와 옷을 갈아입느라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구나. 이리 오너라. 내 네 머리를 곱게 빗어주겠다. 춘심이 품속에서 찬빗을 꺼내들고 갑수의 머리를 정성껏 빗어주기 시작하자 갑수는 그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함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따스하게 느껴질수록 갑수는 자꾸만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그는 또다시 익숙한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수는 여느 때처럼 안개가 자욱한 곳에 서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신령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신령님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엄한 표정이 아니라 매우 온화하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갑수야, 나는 사실 너에게 주어진 그 3년의 시간 안에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너는 나의 예상을 넘어섰구나. 너는 네가 저질렀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고 남들에게 주었던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 아픔을 온전히 너의 몸과 마음으로 모두 겪었구나. 신령님, 그렇다면 그 말씀은 신령님은 갑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허, 그래 내 이제 너를 네 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의 깨달음을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거라. 신령님,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갑수,
신령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요. 신령님은 갑수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갑수는 아직도 춘심이 자신을 위해서 찬빗으로 머리를 정성스레 빗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벌떡 몸을 일으키며 기쁜 목소리로 춘심이에게 말했지요. 춘심 아씨, 드디어 제가 신령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요. 이제야 제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갑수야, 갑자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이렇게 된 이상 더 듣기 전에 얼른 참봉어른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 겉옷을 갈아입을 테니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수는 춘심이에게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는 도포로 옷을 갈아입은 후 춘심이와 함께 이참봉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갑수야, 아니 네가 어찌 이런 옷차림을? 대체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참봉어른,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수는 이참봉에게 사실은 자신이 머슴이 아닌 참판대감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과 자신이 머슴으로 들어왔던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지요. 뭐시라? 그러니까 갑수 네가 참판 대감의 아드님이란 말이냐? 아이고 그러면 영윤날이 제가 몰라 배웠구만요. 아닙니다. 참봉어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를 편히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이미 이웃마을 장이박내 아드님과 혼담이 진행 중인 것을 알지만서도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춘심아 씨와의 혼례를 허락받고자 함입니다요.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춘심이를 말입니까요? 그거야. 제 생각보다는 우리 춘심이의 생각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 춘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춘심이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수줍음에 물든 그녀의 얼굴을 본 이참봉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우리 춘심이도 딱히 반대를 하는 것 같지 않으니 제가 어찌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참판대감의 귀한 도련님과 아이고 어찌 한낱 이방내 아들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참봉의 말에 갑수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꼭 춘심아 씨 아니 춘심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허허, 아이고 그려. 영윤나, 아니 도련님, 아니 그것도 아니지. 김서방이라고 불러야겠구만. 이튿날 갑수와 춘심이의 혼례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축하하며 기뻐하였지만 단 한 사람 슬퍼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이참봉의 첫째 딸 매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갑수 옷도 꿰매주고 머리도 빗겨줄 것을 내가 저 귀한 도련님을 못 알아보고 왜 그리 못되게만 굴었는지 모르겠구만. 시간은 갑수와 춘심이 혼례를 치르고 열흘 정도 흐른 뒤 갑수의 집에서는 머슴 봉섭이가 부엌에 서서 어깨를 활짝 펴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야 덕팔아, 네가 옆 부엌에서 뭐하고 있냐잉? 얼른 싸게 안 움직이냐잉? 거 마당 청소 좀 시켰더만. 아이고 어찌나 굶든지 아주 정월 대보름에 시킨 거 한가후에 끝나겠네 참말로. 그는 갑수가 3년 전 집을 떠난 뒤로 어느새 머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참모와 하인들에게 능청스럽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참말로. 요 몇 년간은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구만. 아주 근심 걱정이 없어 놓으니 얼마나 잠이 꿀같이 잘 오는지. 요즘에는 하도 잠이 맛있어 버리니 늦잠 자느라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 봉섭이는 여유롭게 마당을 거닐며 콧노래를 부르고는 문득 대문을 바라보았고 순간 봉섭이의 얼굴이 귀신을 본 것 마냥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처음 보는 여인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갑수가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웜에 이것이 누구십니까? 도련님?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도련님이 안 계신 동안 제가 얼마나 도련님 걱정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밤마다 잠을 설쳐서 아주 눈이 쾌한이 빠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요. 허둥대며 달려오는 봉섭이의 능글맞은 표정 뒤로 여전히 지난 날의 서러움과 두려움이 엿보였고 그것을 꿰뚫어 본 갑수는 봉섭이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봉섭아, 정말 미안하구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너에게 처리 없이 못되게 굴었구나.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디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아이고 도련님 거 참말로 왜 이러십니까요? 도련님이 어쩌자고 저에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거 다른 사람들 볼까 무서우니께 얼른 고개를 드셔요.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하면서도 봉섭이는 이미 갑수의 심경의 변화를 알아차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쑥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 됐습니다요. 도련님.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리 깊이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요. 갑수는 그런 봉섭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가슴 깊이 안도를 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후 갑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했으며 참모와 머슴들을 더 이상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부인 춘심이의 지극 정성이 담긴 내조 덕에 3년 후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한 고을의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부임한 마을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공명정대하게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이름을 높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